지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현수막을 볼 수 있었죠.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인사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름과 직함이었는데요.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 전국을 전망해 보고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충북의 민심과 주요 지역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석 서원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원 뉴데일리 충청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지방자치 30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의미와 성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엄태석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게 1995년으로 본다면 이제 청년기에 들어섰습니다. 30년이 되었는데요. 그때 1980년대에 지방자치가 도입될 무렵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나라가 뭐 셋으로 쪼개질 것이다. 무슨 작은 나라에서 자치를 하느냐 그랬었는데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리고 지역 소멸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를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겠고요. 더불어서 좀 순기능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데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사실 먼저 그 균형 발전이라든지 분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발전을 했고 제도적으로 상당히 안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인사권까지 가져오는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과제라면 앞으로 이제 예산권 그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나아가서 이제 그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 여기까지 가야 제대로 된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표 대표님. 네, 다른 분들이 의미를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제 좀 과제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정치는 지겹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시군의원까지 선거를 뽑아야 되냐, 시장군수 안 뽑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이 그 정확한 분권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어떤 그 17개 시도라는 이러한 체제 자체가 중앙집권적 그런 정치를 실현할 때 체제였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뭐 지방 재정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방자치가 사실 30년 전에 부활한 거지 그 처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1950년대 지방자치는 읍면동장까지도 선거를 뽑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 임기 1년 이내의 선거에서는 여당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번에 김정원 대표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그 내년 선거는 이재명 그 대통령 재임 1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거기에 평가를 이제 하던 그런 선거전이 되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뭐 정권 안정론을 얘기할 테고 야당에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그 양쪽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지방 그 어떤 선거도 맞물려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불행히도 중앙정치 이슈가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대통령 선거로서 사실 좀 정리됐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2월 3일 어떤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든지 반성 이런 것들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고 여당도 사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사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든 간에 사실은 사면 없는 법 집행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양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어떤 극도의 정쟁은 어찌 보면은 모두 극단적 지지층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누가 나온다더라 외에는 지금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도
결국은 이제 양당과 지역구도만 내년 지방선거 남지 예. 않을까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치른 지방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통 1년 이내에 치러지는 선거를 미롤 선거라고 그럽니다. 허니문 일렉션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결혼했으니까 뭘 해도 이쁘고 또 봐줄만 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롤 선거 기간에는 여당이 유리한 게 뭐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예. 지방선거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정치 내지 미롤 선거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기초 단위의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초 단위가 작게는 2만 명 미만의 어떤 군부터 시작해서 수십만의 이제 시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현역 효과라든지 대면 사회에서 아는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드물게도 무소속이 그나마 많이 당선되는 곳이 바로 기초 단위 선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1년 정확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기초 단위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러나 큰 바람은 여당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아마 보통의 선거를 치르면 정권 심판과 정권 안정론으로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여당 같은 경우는 내란 정당 심판으로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예. 반대에서는 당연히 정권 심판 플러스 무능 정부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뭐 세 개의 큰 선거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권자는 이 권력을 균형감 있게 배분하려는 이른바 지그재그형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 연속해서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심리가 통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재표 대표님.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 저는 내년 지방선거도 이 내란 종식에 대한 부분이 연장되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일단 예. 당대표의 이 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저는 그 진보 보수라는 그런 영역보다는 그 이미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등고선을 그릴 만큼 예. 색깔을 칠해서 보면은 그 판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결과를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경기도라든지 충청도 이외의 지역은 사실 이미 예. 그 고정화된 표심이라는 거고 이건 거의 프로야구 연구팀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수준에 응원하는 정치가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이 정치제도,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고서는 저는 지금의 판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엄 교수님 말씀하신 그 기초는 좀 다르다고 한 부분이 기초는 이 소위 말하는 한 명을 뽑는 그런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여러 명을 선택하는 형태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뭔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없이는 저는 현재 같은 표심을 흔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 교수님. 그 지금 전반적으로 원래 이제 정치학자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3번의 선거를 다 가져가지는 못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 논의였는데 예. 그게 지난 7회, 8회 지방선거에서 무너졌습니다. 거의 무너져서 이제 3번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죠. 그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를 갖는다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고 어느 정도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준석, 조국 만만치 않은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는 이번 지방선거가 향후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결정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당원들을 입후보시키고 당선시키느냐. 그래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제 그 두 당이 특징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명이 다 전국구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만 지역구고 나머지 2명은 또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거냐가 관심사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에서 제3당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단체장은 어차피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비례대표 아니면 보통 하나를 뽑는 소선거구가
전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전남 담양인가의 영광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가 현역이냐 아니냐 어느 당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청주만 해도 왜 고향이 어디냐, 초등학교 어디에 나왔느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청주만 해도.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해서 예. 좀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김정은 대표님은. 지방선거가 이제 7회 이제 그 선거 때는 지금 여당이죠. 민주당이 이제 충청권 광역단체장 싹쓸이 했고요. 예. 지금 현재는 또 국힘이 또 싹쓸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들어선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건 상당수 많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지를 하고 연동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라든지 또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계속 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와 같이 맞물려서 이제 대미 관세 문제라든지 어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하고 이제 봤을 때 지난 7회 지방선거하고 8회 선거하고는 좀 양상이 어떻게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야당 지방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네. 좀 이런 어떤 지금 정부가 어떻게 보면 특정 사법부라든지 이런 흔들기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간다라면 자기 국힘에도 좀 어떤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 좀 7회, 8회 지방선거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해서 앞으로 변수가 나올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한번 엄 교수님 전망을 해주시죠. 우리나라 선거는 관통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밀월 기한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4년 하고 두 번째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되면은 그냥 5년 내내 하는 거고 대통령들은 다 초보자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 1년 차 때는 많은 걸 양해하죠. 예.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고 또 선거가 끝나면 누구를 찍었든 간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근데 그 기대 중에 가장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예. 근데 지금 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값,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오르느냐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은 물가입니다, 물가. 그래서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크게는 부동산과 물가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잘 모르지만 철강, 자동차 업계는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김정은 대표님. 저도 이제 지금 국힘 쪽에서 예의주시하는 게 지금 민생 지원금이 이제 1차, 2차 나갔지 않습니까? 예. 쿠폰으로 나가기도 하고 지금 농림식품부가 전국 69개 소멸 지역 군 중에 예. 6개를 군을 뽑아서 1인당 월 1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공모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라든지 정부와 여당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국힘 쪽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예. 좀 지금 국힘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만약에 6개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6개가 선발이 뽑힌다면 그러면 15만 원씩 뭐 매월 주는 겁니다. 180만 원 1년에 그 군민 전체를 만약에 우리 단양군이 계산군이 선정됐다라면 거길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접 지자체에서 난리가 나죠.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어떤 갈등 요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정부와 여당이 줄 수 있는 이런 그 포퓰리즘 정책이 많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포퓰리즘만 가지고 우리가 취부할 수 있을지 정말 그 어떻게 소멸 지역은 정말 살기 어려운데 예, 예. 그런 분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어떤 그 지금 상태 국힘과 그 여당 간의 이런 그 어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좀 선거전을 치료될지 국힘도 어려울 테고 여당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경제 문제라든지 관세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유권자들이 과연 어떻게 그 지방의 살림꾼을 뽑을 것인지 정말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인물에 대한 쪽으로 좀 집중될 거로 보는데, 예, 예. 그러니까 현직 단체장의 업적 또는 예. 과오에 대한 평가, 공격, 방어 이런 것들이 전 쟁점일 것 같아요. 예컨대 2년 전에 있었던 그 오송에서의 재난 참사에 대한 예, 예.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것이 도지사, 청주시장이 다 좀 그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지사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최근에 예, 예.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김영환 도지사가 도청을 가지고 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 예. 숲을 없애고 광장을 만들고 또 뭐 그림책 도서관을 본관으로 바꾸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긍정 평가도 물론 존재하지만은 예, 과연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청주시장의 경우에도 그 국제현상 공모로 설계한 시청사를 갖다가 이제 그 백지화 매물하면서 100억 정도의 돈을 날리고 이제 새 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예산 절감을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덜 든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2025년에 짓기로 했던 청사가 2028년 후반기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은 공사비 더 예, 예. 증가할 것이 이제 뻔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논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북은 선거 때마다 최대 승부처가 되고 있는데요. 7개월여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 후보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는지 개요만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죠.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도지사 후보로 이제 송기섭 진천구수가 이제 예, 예. 그리고 신용환 지방시대 이제 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범덕 전 청주시장, 예.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 역시 이제 공천이겠죠. 그 국힘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희근 경찰청장, 서승우 상당 당협위원장, 예, 예. 조기령 충주시장, 뭐 박경구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몇몇 지금 거론된 인물들과 예, 예.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 엄 교수님 말한 것처럼 뭔가 허들이 있다라는 걸 다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당내 공천을 받으면 유리한 건데 공천을 못 받으면 아예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허들 중에 가장 중요한 허들을 소위 말하는 그 명심이죠.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쪽에, 그러니까 친명의 마음이 어느 쪽에 오는가가 판가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깝고 저는 이제 후보자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예.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전부 다 그 얼굴 알리기, 뭐 춤추는 거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참 보기가 참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천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이 많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 좀 약간 소극적인 걸 보면은 좀 그 불출마 여부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특정 인물을 뭐 이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송기섭 진천구수 신용환 뭐 지방시대 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한범덕
전 시장이 가세를 해서 저는 이렇게 3파전으로 압축되지 않나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지금 그 김영환 지사가 우리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예. 17개 시도 이제 그 정부 평가에서 보면은 하위권에 계속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설화라든지 페이스북 문제라든지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고 또 이제 그 최근에 뭐 보면은 각종 건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뭐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저 뭐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든지 뭐 서승우 지금 상당 당협위원장은 사실 청주시장도 거론되거든요. 예, 예. 이런 분들이 도지사 선이 나오는 거 보면 출마 선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역시 지사의 어떤 그 이런 리스크 예, 이런 예.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역시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공천이 이제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승우라든지 박경국 가스안전공사단 이런 분들이 좀 두각을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충북 지역의 자원들은 다 거론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 말씀하신 분들 중에 현역 국회의원분들은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 여부도 거론될 것이고 또 차출설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네, 도지사 후보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럼 충북 도지사 선거에서 뭐가 쟁점이 될지 한번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재표 대표님.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공깃돌 정치란 말을 제가 가끔 쓰는데 예, 예. 역대 단체장들, 도지사들을 보면은 뭔가 하나 이슈를 가지고 임기 내내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예, 끝나면 조용히 내려놓고 나가는 문제들이 매번 있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전임 이시종 도지사의 경우에는 도심 통과 지하철도를 가지고 거의 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붐업시켰는데 사실 지금 그 얘기 조용해졌거든요. 예, 예. 김영환 지사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하고 바다 없는 충북 그다음에 예. 그게 결국 이제 중부내륙 특별법으로 갔는데 사실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예, 예. 현실성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중부내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이게 법이 되려면 국가 전체로 볼 때 중부내륙이 정확히 규정이 돼야 되는데 충북과 인접한 그 광역 기초를 가리지 않고 다 해가지고 그 중부내륙 설정한 것부터가 저는 이 법은 네. 절대로 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차라리 현실성 있게 전북이나 강원처럼 특별자치도로 밀어붙이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결국은 소란스러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그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원 대표님. 역시 뭐 이제 도지사 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4년간 도백이 뭘 했냐. 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오송 참사 부분은 김영환 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이제 말 실수라든지 현장에 그 계산을 가지 않고 뭐 계산을 그 오송을 갔더라면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줄일 수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후에 참사가 일어났더라도 그 사후에 매뉴얼대로 공무원들이 잘 움직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사실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우왕좌왕 제대로 전화 받아가지고 전달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그 국정 이번 조사에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사한테 이제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 덤태기를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문제는 사실 행복청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예. 행복청에서 발주를 했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참사가 일어났고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선거 때까지 가져갈 거고 네이크 드라이상스 같은 경우는 하다가 좀 어떻게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제대로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거래를 놨으면 1호 공약이면 뭘 만들어 가지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과가 있다. 뭐 이렇게 대통령까지 와서 전 대통령이 와서 뭐 청남대 와가지고 이렇게 환경부 장관 와가지고 뭐 좀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 체달해줘라 이렇게 힘도 실어졌는데 그 위에 몇 가지 뭐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네이크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좀 수면으로 가라앉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거 건물 매 이런 게 다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가는데 어쨌든 뭐 공천을 만약에 김영환 지사가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될 테고 예, 예. 이걸 또 김영환 지사 방어를 좀 잘해야 될 테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그 충북 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정권도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후보가 유리하지 않나. 김영환 지사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이거 방어하는데 선거 내내 급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지사나 시장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또 뭐냐면 체감하는 건데 제가 정치인들 중에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성남시장 할 때 무료 교복을 나눠줬습니다. 전 반대했습니다. 교복까지 나눠주느냐. 그다음에 도지사 시절에 지역 화폐 이런 거 돌렸고 이번에 소비 쿠폰 돌렸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찬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왜 돈을 이렇게 나눠주느냐. 그런데 이번에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건 제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일단 언발의 소변 보는 거지만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재표 대표께서 공깃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전 예. 기억나는 게 바이오예요, 바이오. 사실 충청북도의 바이오라는 그 타이틀로 지사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인되는 게 뭐냐? 어떤 도지사 그러면 이거. 그다음에 우리가 도지사를 통해서 체감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평가가 가능하겠고요. 저는 다음번 도지사 어느 분도 좋은데요. 제가 대학에서 그런지 몰라도 일자리 문제하고요. 지역 살리기 문제는 좀 올인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사시는 지역 소멸 지역에다가 15만 원 준다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지금 사시는 분들은 15만 원을 드리시고요. 근로 이주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15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군요. 농촌 다 죽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역에는 어르신들밖에 없다. 그분들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은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일할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외국인도 좋고요. 젊은이도 좋고 지역 살리기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약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번엔 도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이 어떤지 이재표 대표님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도 사실 좀 헷갈리는 게 예, 예. 지난 선거에 보수로 나왔던 분도 뭐 지금 진보로 분류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일단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내가 진보야 내가 보수야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그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후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예, 예. 그 자체가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 2개 이상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지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예, 예. 이 명단이 이제 22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등록된 후보의 명단이 22일에 예. 발표가 돼서 거기서 이제 11월 중순까지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 위원장도 있습니다. 예, 예. 출마로 거론됐던 이혁규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서 예, 예. 이 역할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경선을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는 무조건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라는 게 진보 쪽의 얘기고요. 현재 얘기되고 있는 사람은 김성근 전 부교육감, 예, 예. 그다음에 강창수 전 전교조 지부장 예, 예. 정도가 지금 이제 표면화돼 있고요. 보수 교육감 단일화는 선거 때마다 그 방식과 시기가 좀 달랐는데 지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이규용 전 교육감이 예. 이제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 단일화 3파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무난히 역할이 됐는데 그 전해인 2018년의 경우에는 그 황신모 청주대 교수하고 심의보 충청대 교수의 단일화가 후보 등록 직전에 며칠 전에 단일화가 됐어요. 5월 말쯤에 돼가지고 예, 예. 사실상 단일화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는 예, 이제 예.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단일화가 될지 좀 궁금하고 특히나 현 교육감의 지금 사법 리스크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에서 양보하는 입장에 섰던 김진균 체육회장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예, 예. 지난 선거 당시에 무슨 단일화 조건이나 혹시 이런 게
뭐 내부에서 있지 않았는가 이런 궁금함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요 단일화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그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자본점이 있고요. 그 원래 교육감이 91년까지는 임명제를 하다가 지방자치 시작된 91년부터 2006년까지 간선제를 했습니다. 교육위원들하고 이제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제 간선제를 했고, 그리고 2010년부터 직선제, 그것도 이제 우리 그 지방선거할 때 같이 선거를 해서 직선제로는 이제 4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5번째. 근데 그 과정 중에 아마 제가 이름을 대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뇌물 그 후보 매수해가지고 낙마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 해직 교사들 취업하는 과정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또 해직됐죠. 그죠? 해직이 아니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외에 교육감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좀 더 올라가면 간선지까지 해가지고요. 자리를 물러나거나 구속된 교육감이 10명이 넘습니다. 울산의 교육감이요. 임기를 채운 사람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선거를 잘 모르는 분들에다가 정당에서 관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되고 단일화하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비리의 소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많고 또 임명되고 나서는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처럼 계속 직선은 하지만 정당 정치 밖에 두는 게 옳은가, 한번 선거 자체를 정당 공천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뭐 간선제를 좀 개량해서 하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얘기를 선거 전에 항상 해도 전혀 바뀌지 않고 또 이번에도 벌써 지금 현직 우리 교육감도 지금 또 사법 리스크가 좀 생겼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처럼 현직 교육감들이 계속 이렇게 낙마하는 위기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감, 교육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 수장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문제를 만든다면 우리가 그 교육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는 어렵더라도 차제에 좀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듣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 진보 보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도지사나 청주시장 이런 단체장에 비해서 이제 후보군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지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의 이제 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는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 제도 이제 사실상 뭐 바꾸긴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도지사와 같이 런닝메이트로 가자는 것이 한참 또 그 얘기가 나오다 요새 쏙 들어가 버렸어요.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지. 어쨌든 뭐 현직 교육감도 당연히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보면 그 광역 단체장하고 선거구가 같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선거 비용도 과다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진출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차제에 좀 법을 개정해서 이게 런닝메이트로 광역단체장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뭐 런닝메이트를 못 가니까 어쨌든 이제 서서히 이제 인물들이 두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광역단체장들에게 그 선거 이 어떤 후보군들이 이제 난립을 하면서 아마 더 우리 충북 그 교육감 그 후보군들이 좀 덮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주시장 선거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네, 이재표 대표님. 네, 일단 현 이범석 시장 재선 도전은 이제 확실해 보이고요. 후보가 되는 안 되는 건 이제 그다음 문제이긴 하지만요. 좀 그 부담스러운 건 이제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눈에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재판 일정으로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1심 선고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다 뛰어넘고 후보까지 갔지만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재판 부담을 아는 이제 이범석 시장을 대신할 카드로 얘기는 되고 있지만 사실 그
같은 당 내에서 내가 나갈게는 말을 사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서승우 예, 예. 상당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손인석 전 도지사 정무특보 또 황영호 충북도의원 또 김동원 청중덕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자리에선가 본인이 이제 분명히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탈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선언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장섭 전 국회의원도 지난 9월에 초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또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도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는 그 친명계의 원외 조직이 있는데요. 예, 예. 여기 이제 좀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박완희 예, 전 예. 청주시의원인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다양한 활동, 뭐 유튜브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미 전개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출마가 좌절됐던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그리고 김영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얘기한 대로 사실 재판이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범석 시장은 아무래도 좀 공천을 뭐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요구할 테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마 공천을 아마 그 어떻게 할지 그게 최대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뭐 최대 이제 혹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천 아마 전쟁이 아마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나. 그래서 1차적으로 청주시장 그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후보군들은 공천 아마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범석 시장이 재공천 될 것이냐 그 여부하고 민주당에서 누가 될 거냐. 근데 사실 민주당 후보군을 보면은 약체가 많아요. 약체. 예, 좀 어떻게 보면 청주 지금 80만, 90만 청주시를 좀 충북대 수부도시를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인물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청주시장에서 관련해서 우리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현역이 재선되느냐 한 번도 재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관심은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현역이 공천 받고 두 번째를 하느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 중대재해보상법의 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기소가 됐다는 게 이제 약점으로 통하겠지만 그거 이외에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중량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다른 후보자들이랑 말씀하시는데 또 이범석 시장은 여기 청주 사람에다가 우리 또 이 지역 대학을 나오고 또 어려운 또 시험에 붙고 또 청주에서도 많이 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말씀하신 공천의 과정이었고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왔고 그 일을 과연 계속 맡길 만한 사람이냐를 도민들, 시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관심 있어 하는 건 현역이 재선되느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충북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무주공산인데요. 기초단체장이 3번 연임 제안으로 물러서는 지역이 도내에서 충주와 진천 두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 어떤 분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이제 충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민주당 말씀드린 겁니다. 노송일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 이제 국회의원도 이제 출마를 했었죠. 그리고 이태성 새로운 충주 포럼 대표가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국힘에서는 권혁중 전 문광구 서기관, 김상규 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정용근 충주인구와 미래포럼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충주 선거가 매우 좀 관심이 가는 이유는 첫째는 그 경찰 출신의 그 현 시장이 삼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도 경찰 후배인 노승일 그 지역위원장이고 거기에 또 맞서는 또 다른 또 하나 인물 정용근 충주 인구와 미래 포럼 대표도 역시 이제 같은 경찰 출신이라는 게 좀 이채롭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충주가 역대 시장 선거에서 그 이시종 지사도 삼선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아닌
신한국당, 민자당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됐던 지역이고 지금까지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 보수정당 후보가 우세했던 지역인데 이번 총선에서 대선에서 처음으로 1% 미만이지만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 총선의 경우에도 김경욱 전 교통부 국토교통부 차관이 접전 승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변화의 조짐이냐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주 사이론 이런 게 통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천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진천은 뭐 송기섭 진천주가 3선 그 연임 제안으로 이제 그 충북도지사로 전 돌렸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명식 전 진천군 체육회장, 이명은 충북도의원, 임보열 진천 부군수, 국힘에서는 이양섭 충북도 의장, 이재명 진천군 의회 의장, 장동현 진천군 군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 진천은 그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톱밥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거에서 과연 그 국힘에서 군수를 탈환해 올 수 있지 이게 최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어떻게? 네, 같은 생각인데요. 그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가장 큰 표차로 이긴 지역이 청주가 아니고 진천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볼 때 이쪽은 그 송기섭 현 군수도 3선을 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그런 면에서 좀 지지율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엄 교수님은 충주 진천 지역 어떻게? 네, 3선 제안을 하다 보니까 송기섭 군수와 조기령 시장이 이제 지금 도지사 하마평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왜 단체장들이 3선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거 국회에서 입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계속 군수하시면서 그 지역 발전시키고 시장하시면서 도지사 하면서 계속 4선, 5선 하면서 계속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선을 맞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표 대표님. 네. 제가 30년 전에 충북의 단체장, 시장 군수를 어떻게 뽑았나를 보니까 그 당시 여당이 민자당이 4명, 그다음에 무소속이 3명, 그다음에 자민련이 2명, 민주당이 2명 이렇게 다양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는데 지금은 사실 이걸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됐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만큼 양당의 어떤 독점적 구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건데 이거를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으로 바꾼다는 건 저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이제 선거 제도를 바꿀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몇 가지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단체장과 의원 같이 뽑지 말고 총선과 지방의회 선거 묶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체장 2년 임기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할 거면 도의회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꿨으면 좋겠다. 매번 그 도지사하고 도의회는 완전 동색으로 뽑히다 보니까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야당 도의원이 5명도 안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3당, 4당 소수정당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의회 선거구는 3, 4인, 5인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각 정당에서 한 명만 공천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대표님.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성과 정책 실현력에 대한 1차 이제 평가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야당에서는 실정론으로 정권 초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심판전이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데요. 2018년 그 지방선거에 대전시 의회의 비례대표 이제 그 특정 정당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 명이 됐습니다. 이 정도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뽑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권자께서는 지금 우리 주변에 단체장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누가 출마하는지 이거 유심히 좀 잘 지켜보신 다음에 선택하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태석 교수님. 네, 한 7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이제 정당의 바람도 불 텐데요. 현역에 대해서는 현역의 공과를 잘 평가하시고요. 정치 신인들은 가능성을 잘 보셔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 비판의 맨 바닥에는 우리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대로 잘 선택해서 정치를 욕만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도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니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후보들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유권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